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최근에 뭉가리의 그 유엔 종전선언 발언과 그 이후 또 한국의 외교장관 네. 정의용의 또 친중 발언 이런 부분. 그래서 도대체 이자들이 뭘 지금 궁극이를 노리고 저렇게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종전선언 부분에서 그 문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포기하지 않았겠나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유엔에서 결국 질렀죠. 네. 그 지금 이 종전선언 그 하고 나서 당장 북한이 첫 반응은 왜 그 외무성 부부장이던가요? 이거 뭐 종이 조각이 불가하다라고 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수학님 지난번 방송에 간단히 요약하신 것처럼 북한하고 한국이 짜고 치는데 너무 이제 종전선언 했다고 해서 맞장구 치면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좀 속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튕긴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여정이 하기 전이었습니다.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김여정이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김여정이가 지 개인 자격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또. 예, 그것도 또 웃기는 이야기죠.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 전 세계 외교사 1인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더 이제 또 뭐 유포리가 발동해가지고 24시간 후에는 정상회담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소장님이 미리 전제로 한 건 이거는 짜고 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수순으로 나가리라고 보고 이미 올해 여러 방송을 통해서 소장님이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이제 해외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대개 이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미북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수를 쓴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대선까지가 지금 절반도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중국이나 북한으로서는 여기 이제 한국에서 정권 재창출, 좌파들이 정권을 다시 잡아야 그게 자기들한테는 워낙 유리한 이제 정치적 지형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지. 실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하자고 나면 오히려 저 당혹스러울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그건 아마 너무 일반론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특별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국제사회가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요. 유엔에서 발표했는데 하나 언급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그게 뭐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뭉가리의 이제 목표는 여하간 내년 대선에 이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 해서 북한 카드를 이제 최대 활용할 건데 소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유화적인 종전선언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시도하고 그 도발을 극적으로 막는 상태에서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시나리오를 꾸미겠죠.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시간을 끌기는 앞으로 반년도 안 남았다 보니까 야 이거 만약에 종전선언 이번에 문재인이 유엔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거 빨리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조바심이 발동한 게 아닌가. 그 실마리를 걸어놔야 뜬금없게 뭐가 하지 않죠. 그러니까 북한이 일종의 실마리를 좀 대선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연말부터 1, 2월에 뭔가 행동을 돌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실마리를 지금쯤은 하나 걸어놓고 그 실마리에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 즉 미국이 종전선언을 인정하면서 뭐 베이징 등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 제재 완화를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게 원래 빨갱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이 말로 가지고 그냥 갖다 장난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마리를 걸기 위해서 이번에 나섰다고 봐요. 실마리를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막 화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곤란하니까 딱 저 정도로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해외 언론에서는 대개 이제 북한이 뭐 지금까지 뭐 수십 번 수백 번 이제 뭐 속임수를 써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당장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 간단히 보자면은 크리스토퍼 힐이 제일 빨리 마이크를 들었더라고요. 언론 인터뷰하면서 법적인 면을 이제 주장한 이런 겁니다. 설사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이게 종전선언은 그냥 선언제인 거지. 그게 평화협정하고 미군 철수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북한하고 남한이 짜고 어떻게 하기냐에 달리 있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하나 여기서 어불성설인 거는 우리는 7월 27일 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당사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럼요. 국제법적으로 미군하고 북한하고 그 팽독협입니까? 중공 사령과 그 세 명이 이제 그 사인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종전선언을 하자 해야지. 한국은 그 사인도 안 한 사람이 지금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계약 해놓지도 안 하고 이제 중도금부터 받아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다만 그럼 왜 여기서 자꾸 우리 행정 21일 종전선언 안 되냐고 이야기하느냐. 아마 극단적인 경우로 아마 미국은 제껴놓고 남북한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중국도 그걸 인정한다 하고 미국을 보고 이제 받아라고 하는데 미국은 안 하겠죠. 항상 보면 그 문갈이나 북한이 노리는 거는 미국이 옛날에 생각했던 자신의 그 어떤 기본적인 외교 원칙을 갖다가 정해놓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요즘 보니까 엊그제 보세요. 중국의 이 화웨이의 여자 그 풀어준 거예요. 그걸 풀어주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 바이든이 아프간 문 닫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중국에 대한 압박에 몰두할 때다 했는데 뭐 저기 월가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중국에 무슨 투자한다고 가는 놈도 나오고 이 멍을 풀어줘요. 그래가 뭐 저거 나라에 카페트 깔아놓고 뭐 영웅 기한한 것처럼 쇼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중국의 민도. 이런 거를 보면 미국이 하는 거는 그때 달라요고 그 다음에 표나 정치를 의식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지. 저것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과거의 냉전 구도화에서처럼 원칙으로 수십 년 가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던지다 보면 결국 미국이 걸려 들어가. 종전선언 쇼를 미국의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하면 바이든도 트럼프처럼 횡령 동의하지 않을까. 그 던져보고 안 걸리면 그걸 가지고 미국이 이게 북하고 대화의 의사를 갖다가 이게 안 했기 때문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발도 좀 한다 이러고 그런 다용도로 쓰고 있다고 봐요. 그 화웨이 그거는 사실은 이게 좀 찝찝한 게 그게 중국하고 치사하게 아마 카나다인 두 명을 아마 인질로 잡았죠. 아마. 그러니까 미국 조야성이 좀 힘들 겁니다. 민간이 잡히고 그러니까 풀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바이든의 그 풀어준 거에 대해서 이제 화웨이를 조지는 건 일단락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붙들어줄 뭐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아프간 철거하고 나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어정쩡한 이 상태에서 풀어줘서는 안 되죠.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주더라도 법적인 뭔가를 통해. 근데 그게 아마 그냥 깜빵에 집어넣는 게 아니더만요. 가택 연금을 했죠. 그러면 가택 연금을 갖다가 뭐 법적인 어떤 절차를 세워가 재판에서 풀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화웨이하고 전쟁한 거는 일단은 미국이 판정성 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지금 스마트폰을 완전히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 그게 퇴출당한 건 사실이고 아마 그 기술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거나 뭐 샤오미나 이런 쪽이 그냥 분할하겠죠 아마. 그래서 아마 계속 살아갈 건데 근데 지금 아마 그 소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그럼 앞으로 이런 데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미국이 조건 없이 이야기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종전선언하고 나서 미 국방부인가 국무성인가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뭐 대화하는 뭐 자세에 대해서 한국을 지지한다 이딴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조건 없이 대화하자 했으면 되는 거지 뭘 지지를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매한 이런 입장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을 얕잡아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핵화 하는데 좀 더 분명한 아마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이제 자꾸 제시가 자기들이 이제 제재 해제를 해주면 하겠다라는 그거는 도저히 받아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내고의 그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이제 없애는 그런 발언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프간 철군하고 나서 이제 자꾸 이게 완전히 그러기로 몰린 이런 미국 상태를 보니까 과연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조금 불안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화두가 이제 평화하고 비핵화인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사파 정권은 북한은 비핵화를 절대 안 하지만 프로파간다적으로 평화협정, 그러니까 종전선언하고 평화 개념을 가져오면 북한이 비핵화할 거다. 이런 식으로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단호하게 비핵화가 우선돼야 그나마 조그만 평화 또는 위기 어떤 해소를 갖다가 담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확한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일반적인 외교적 수사 외에는 미국이 정확하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만약에 미국에 살면서 국제 정세를 좀 아는 미국의 관료거나 이렇다고 보면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땅에 있는 뉴욕의 유엔에 와서 거기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지 않은 채 굳이 안 와도 되고 화상으로 하라는데 굳이 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거기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한다.
그럼 미국이 봤을 때 자기들은 맨날 밥 먹고 하는 거니까 이 종전선언은 결국 평화협정으로 연결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이 비핵화하는 척 쇼하는 도중에 결국은 미군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로 끌고 가는 부분을 한국 대통령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미국이 자기들 나라 군대가 28,500명이나 가 있고 미국 사람이 한국에 한 30-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나라 미군이 그리고 6.25 이후에 70몇 년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저런 소리를 저런 발언을 갖다가 이렇게 미국 앞마당에 와서 한다. 저거는 중공이 원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다.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은 지금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이 부분으로 볼 때 이제 미국이 최근에 보면 핵 잠안 부분에서 호주한테는 기술을 줄게 만들어라. 뭐 프랑스 가서 돈 주고 살 거 없다. 우리가 줄게. 그렇죠. 한국은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국제사회에서 외교라는 거는 속마음을 노출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고 다 가식으로 말하지만은 미국이 한국을 보는 거는 미군이 매우 위험한 지도부가 정권이 매우 위험한 나라에 들어앉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마치 뭐 세계적 국가로 보면 어디 저기 저 뭐 뭡니까? 저 뭐 저기 어디야 저거 중앙아시아 있는데 거기에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뭐 뭐 이런 데다가 막 미군이 그냥 그 옆에 또 뭡니까 그 기독교 정교에 있는 아르메니아 그또 친소련 이런 쪽인데요. 아르메니아 같은 데다가 미군이 지금 28,500명쯤 들어앉아 있으면 미국은 저거 까딱 잘못하다가 저게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 불안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이 행동을 제가 조금 보니까요.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중공, 북한 그리고 문정권이 붙어서 이런 국리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자꾸 바라보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그 문 가기 전에 왕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왕이가 문하고 도대체 뭔 이야기를 했을까? 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무슨 구도 이거는 이미 한국이 안 들어가는 거는 알지 않겠습니까? 종전선언겠죠. 종전선언 그거 하고 이렇게 짜 맞추자. 그 종전선언하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내년 대선에 너가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면 정권을 재창출해서 충성을 계속 바칠래? 그 뭘 원하냐? 그럼 종전선언에서 그 분위기로 미국을 어쨌든 흔들면 끌려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미국 국무성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북한의 성격이 어떻고 지금 남한 정부가 어떻게 짜고 친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외교 무대에서. 하지만 식자층이나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그 한국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점을 뺏고 짚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남한이 북한하고 이러저러한 일을 짜고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런 표현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이 마이프로가 그 사람들은 한국과 관련되는 전문가라고 하면 이 싱크탱크나 뭐 이런 식자청에 왜 그 한국하고의 관계에서 그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이는데 그렇게 너무 막 한국 정권을 갖다가 해버리면 이제는 한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이 단절되니까. 그게 아마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는 그 연구기관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둘러서 표현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중국과 북한이 내년도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는 것 같다 자기들 사활이 걸린 운명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럴 겁니다. 미국에서 다시 보수 정권이 부활하지 않는 한 미국의 국가 이걸 동복해서 관철시키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는 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이 북한 문제, 그 다음에 남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우리 입장이 어떤가 하는 거는 지금 애매모호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한국의 유권자들이 미국 정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어중간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LH 사건 났다고 야당이 표를 몰아줬다가 또 평화회담하면은 여당이 표를 몰아주는 이런 부류가 25%에서 30%는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라도 명확한 국제사회 입장이 뭐다라는 건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미국의 입장은 지금 좀 상당히 약하다. 과거 그렇던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하고 연관해가지고 이번에 정용이가 미국 가가지고 그 외교협회에서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회자가 꽤 유명한 사람이더만요 보니까 그 파리드 자카리아라고 CNN 앵커도 했었고 지금은 워싱턴 포스트 뭐 칼럼니스트인가요? 아마 황당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완전 중국 편 들고 나오니까 그냥 거기서 약간의 소위 말해서 그러면 균형이라도 맞추던 거 해야 되는데 완전히 뭐 중국 대변인이라 가지고 제가 일요일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폴리티컬한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이제 젊은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그 친구가 당장 그러던데요. 정용이 빨갱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양반 잘 아는데 제가 똑대가 식사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정권에 붙어가지고 뭐 해먹겠다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높은 직위 갖고 있는 외교관 출신들, 외교 출신들 막스 레닌 읽은 사람 없습니다. 전혀 좌파도 아니고요. 단지 지금 그 자리를 지키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이 길 하나 보고 수학님 그 2018년이 무술년이죠. 황금개띠. 무술로 오재기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 이제 문재인이, 임종석이, 서훈이, 그 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실장하는 정의용이, 그 다음에 강경화 이게 이제 남한을 중국과 한국에 팔아넘긴 무술 오재기입니다. 아마 독자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얘인데 이게 지금 요 최근에 미국 가서 발언한 거 보니까 이 강경보다 더 하더만요 보니까. 예, 이거는 뭐 거의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함부로 미국에서 이 언론에 주목받는 행사장에서 미국 한복판에서 미국의 이 주적인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하겠느냐. 이건 참 의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하다보다 차라리 중국 가서 하든지 다른 제3국 가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미국에 가든 이건 엿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색적인 반응을 안 하는 것만 봐도 미국 그 조야나 이제 학계가 아카데믹 서클이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은 지금 한국은 이딴 식으로 친북지로 나가는데 지금 국제사회는 굉장히 북한에 강경합니다. 요 어저께인가 CTBT라고 그 포괄적 핵 실험 금지 기구 그게 아직 발효는 안 됐습니다. 154개국이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임시 의장도 북한을 갖다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이제 뭐 사표를 했었는데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은 CTBT라는 게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만들어진 게 1996년인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중국, 인도라든가 10번 정도의 그 핵실험 한 나라들이 있는데 21세기 들어와서는 북한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핵실험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있는 거는 북한밖에 없다. 그런 걸 쭉 했었고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서구 열강에 미국을 위시한 열강이 이제 대중국 포위구도라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현재 그 남중국 동중국해에 서방 항공모함이 6대가 떠 있더만요. 지금 현재입니다. 아마 2차 대전 이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중에 3개가 미국 칼빈슨하고 그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아메리카 그다음에 영국 지난번에 말씀드린 퀸 엘리자베스 그다음에 호주가 캔버라던가요? 항공모함하고 일본도 2세라고 해가지고 6개가 지금 중국에 배가 못 나오도록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에만 매달린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딱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수학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에 완전히 중국에 복속되는 그런 구도가 됐을 경우에 야 우리 애들이라도 빼자 라고 해가지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럴 경우에 만약에 미군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을까. 일단 한번 한국은 우방이 아니다라고 내팽개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엄청난 담보물을 요구할 겁니다. 아마. 필리핀을 빠져나왔던 미군이 그렇겠죠. 다시 들어올 때처럼 말이죠. 그런 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미국이 뭐 특히 삼성에다가 너무 좀 심한 자료를 요구했더만요 보니까. 뭐 아주 한국 정부에도 모르는. 근데 그것도 아마 상당히 압박인데 엄청난 압박인데 아마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 요구한 자료들을 보니까 사실은 그 시총, 상장시킬 때 자료보다도 더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보니까. 좀 무리스러운 요구가 있긴 한데, 이걸 좀 반대로 해석하자면은, 그만큼 미국이 한국 삼성 또는 한국 경제계를 갖다가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하겠다면은, 이 기회를 100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갖다 고립시키고, 소위 말해서 기술 동맹을 통해서 그 초격차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국은 이 상태로 놔두면 분명히 기술 발전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겁니다. 반도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그럼 그걸 미국이 지금 격차를 벌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 우리가 활용해야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갖다가 그냥 느슨한 반미 노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소장님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 사태라는 게 다시 이제 주기적으로 재발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지금 리쇼링 정책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기업들을 갖다 안전하게 국내로 끌어들인다는 결국 독자적인 밸류 체인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이 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걸 갖다 미국이 막아주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그 미국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료를 다 내놔라고 하는 거는 아마 미국이 그 자료를 보고 이 부분에서 중국에 넘어간 거 넘어가지 않은 부분을 세세하게 다 검사해 보겠다. 지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삼성이 중국에 워낙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제 한국 회사를 우방이라고 보고 말로 서로 믿어주는 신뢰관계는 하나도 없고 중국이 삼성과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삼성이 중국의 기술을 갖다 흘리거나 넘겨주거나 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전부 한번 따져보겠다는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주 매우 심각한 서로 간의 관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다면 분명히 이걸 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지침이다 요구에 따르되 우리한테 뭘 다른 페이버를 달라고 이렇게 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여기서 이제 뭐 계속 견제구를 날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일단 그런 사건이 하나 있다는 거. 근데 현재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이 찬스에서 한국이 어찌 보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사실 그간의 어떤 그 전자제품이 이런 건 엄청나게 우리 따돌리면 당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만 지금 어느 정도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따라잡힐지 알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 현재 반도체 부분의 전문가들한테 따르면은 한국 반도체 한 70% 정도는 왔다고 그럽니다. 기술 집적이. 그러다 보면 걔들이 이제 계속해서 국가가 이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반도체 산업에 주력하게 되면은 중국 같은 규모의 경제 규모가 한번 들이닥치게 되면은 그걸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미국과 일본 이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이 어떤 그 가치 경제 동맹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안중이 없죠. 자, 근데 정의용 발언이 이제 다음 날까지 더 진화된 부분, 그러니까 해명을 한다고 사고를 더 친 부분에 대해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돕고자 조금만 소개하면 CNN은 앵커가 그 외교 그 클럽 외교 뭡니까? 외교협회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20년 전에 중국이 아니다. 그러면서 미일 호주와 함께 한국을 이제 쿼드나 오크스 이런 형태로 반중 블록으로 묶으려고 미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냉정적 사고라고 폄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시진핑이와 판박이 수준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에 이제 반중 블록을 하려는 게 냉정적 사고라고 했던 데 대해 해명을 한다면서 그런 사고가 냉전적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뿐이다라고 말을 하며 국제 관계도 민주화되고 있는데 미국에 왔다고 해서 내가 이런 말도 못하느냐. 요 말까지도 했어요. 요건 한국에 잘 소개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 국제 관계도 민주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라는 단어의 용어를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을 먹었고 심지어 중국이 강압적이라고 여러 나라가 우려하고 있지만 중국이 우리에게 아직 강압적으로 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중국의 한한령 뭐 이런 사드 보복 아니 롯데가 다 보따리 사고 갔는데 그 다음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 냉전적 사고 지금 북한, 중공, 쿠바 이런 나라도 존재 자체가 냉전 시대 유물 아닙니까? 그럼 그 세 나라가 완전히 탈각해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멸망하는지 두 개 길로 가야 되는 거지. 걔들하고 똑같이 어울려 살겠다. 그게 뭐 공존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럼 좌파냐?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청와대 분위기 잃고 내가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좋아하겠지 이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출신이
그 사실은 통상을 전담했기 때문에 대사는 이제 제네바 대사 한번 했었고요. 외무고시로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나가지고 외무고시로 들어와가 외무부 통상국장, 주미대사관 공사, 이스라엘 대사, 제네바 대사 등을 하다가 WTO 그 협상하는 팀에 갔다가 국제노동기구 ILO 이사회 의장을 지냈고 그런 게 다예요. 근데 이제 언제 이제 문제가 됐었냐면 노무현 때 이 사람이 이제 나이는 꽤 많죠. 지금 70을 훌쩍 넘었을 겁니다. 그 노무현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했어요. 예, 그 노무현 때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진영으로 못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붙어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럼 비 맞추는데 청와대에서 외교장관 정영 보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라, 냉전시대 사물에더라고 하라라고 지시를 내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얘가 알아서 끼는 거죠. 지금 종북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 지가 살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나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외교장관을 해먹을 수도 없는 상태고요. 이런 식쯤 되면은 나중에 길거리에서 내한테 봉변 안 당하려면은 이제 이실직고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내 분명히 경고하는데 나이 아무리 처먹어도 길거리 만나면 반드시 이 새끼 조질 거니까 이런 놈의 외교부 선배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외교부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뭔가 성명을 내야 됩니다. 아마 일부 성명을 낸 것 같은데 얘가 서울고등학교 나왔잖아 정영이가. 서울고등학교 동창회 얘를 제명 처리했습니다. 예, 이모 오래전 일입니다. 이건 아마 2018년 그 이후 2019년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 완전 빨갱이는 자기가 그 정체가 드러날 거나 또 자기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 검열이라도 좀 하는데 이게 완전 빨갱이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는 빨갱이 근처도 안 갔던 사람이 이게 이제 그 위치에서 들어가니까 완전히 충성을 검증한다고 이러는데 이런 자는요 이게 나중에 기소를 저는 고소해서 이건 당연히 법적으로 그 여적죄 넘겨야 되고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거래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중국이요. 한국에 최근에 보면 언론에 중국에 뭐 베이징대, 칭화대 뭐 이런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 받은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한국에 곳곳에 칼럼 같은데 글을 쓰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중국의 그 이 대외 협력 재단 같은 게서의 이 한국에서 중국 유학 갔거나 중국에서 컨트롤 가능한 한국 내 정치인 유력 인사들을 갖다가 다 컨트롤을 하면서 이 한국 내부의 친중 발언이나 언론 기고 이런 것들까지도 알선도 해주고 작업까지도 해주고 또 어떤 형태로든 보상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요즘 좀 무분별하게 서로 조중동을 위시해서 모든 언론 매체에 갑자기 칭화대학, 북경대학 나오는 박사학위 소유자들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또 중국 정부 커넥션하고 연결되었을 거로 봅니다. 거기다가 현재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소, 대학 거기 보면 이게 무슨 조선족인지 현재 가 있는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완전히 그냥 그 전면적 공세를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번에 디디 추싱 사태 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완전히 그 과거를 회귀하는 중국의 폐쇄주의 경제 정책, 그다음에 반도체 사업체 하나도 망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흥다 망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얘들은 완전히 뭐라 그럴까 자기 어떤 그 양심이나 경제 분석에 입각하고 있기보다는 이 뭔가 돈이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에 도치에 깔려 있는데 소장님은 그 호주에서 그 책 그 사일런트 인베이전인가요? 호주의 학자가 그게 아마 한국을 아마 비아냥거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단호하게 맞섰다 이거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중국이 이렇게까지 그 호주가 중국한테 침탈을 당할지 몰랐다. 완전히 자기한테 정체성을 상실할 정도로 중국에 어떤 그 압박과 침략이 있었다라고 해서 다 들고 일났는데 중국이 지금 사실은 대중노선의 제1선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이거죠. 그 외국인이 보더라도 한국이 이제 과거 조선시대 이제 봉양하는 국가로 돌아가니까 조만간에 이제 환양년이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한강물에 좀 씻기 가지고 내려보내고 그 위안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공무원이 접근이 바뀌면 자기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옛날에 그 아이히만님이가 홀로코스트에 그 가담했던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자가 이제 잡혀와 가지고 남미에서 이스라엘 법정에 섰을 때 이 도구라는 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악의 팽범성이라는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가 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공직자의 그 이 악의 팽범성 한국에 이번에 그 이 문정권 하에서 경찰 공직자, 뭐 검찰 공직자, 그리고 또 정부 부서의 공직자들이 단지 공직자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인볼브돼서 개입하고 반대 거부를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반드시 적극적으로 청산하고 사법 처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사법 처리가 안 되면은 그냥 제가 자의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처리해야 돼. 이거 자체적으로 이거 요즘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외교부 선후배들 모아가지고 이 정권의 빌부터 모아가지고 조국을 배신하는 놈들 지금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제 동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험 동기도 들어가 있고 연수 동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일단 말을 하면 분명히 실천에 옮긴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 겁니다. 해서 정의용을 위시해서 지금 현재 신문에 지상에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외교부 직원들은 다 지금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발언을 할지 지금 다 녹취록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정의용의 매국적 발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북한과 뭔가 공작을 하고 있는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